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한 정보만을 담은 잡학 토크쇼.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희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요. 서울과 6.25 또 그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줄 분, 세 분 모셨는데요. 먼저 길대호 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is is a miracle of our night. 안녕하세요. 기적을 노래하는 This is a miracle 밴드 업스타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길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처음 아주 우렁차게 시작했고요. 자, 허현 양 나왔습니다. 고정 패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왠지 노래를 불러야 할 것 같지만 노래는 못 부르고 SK 브로드밴드의 연반인 허현입니다. 네. 그리고 이상웅. 저 바다 멀리 가고 있을까. 네, 노래하고 기타 치는 싱어송라이터 이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조용해서 몰랐는데 노래 정말 잘하네요. 네. 물론 뭐 우리 길대호 군 계속 또 두 번째 출연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네, 칭찬한 거니까 직진하지 말고. 자, 그리고 숨겨진 6.25 이야기를 해주실 박용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6.25에 관련된 얘기를 재밌게 풀어나가겠습니다. 박용서입니다. 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벌써 72년이 흘렀습니다. 네, 잠깐 우리 젊은 세대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6.25 전쟁 뭐 어떻게 알고 있죠, 길대호 군? 저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슬픈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허연 양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제 나이가 탄로날지 모르겠는데 네. 초등학교 때 그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6월만 되면 매년 6월에 이제 글짓기도 하고 포스터도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6.25에 대한 뭔가 분단의 아픔이나 고통을 계속 기억하자는 의미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상훈 군은요? 우리나라와 북한이 이렇게 대립하게 된 한국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퀴즈 드릴게요. 북침이에요, 남침이에요? 남친입니다. 남침. 네. 아니, 저번에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요즘 이제 북침인지 남침인지 그 용어가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뭐 그냥 한번 네. 기술적으로. 예. 네. 예전에는 북침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뭐 소련, 예전 소련이죠. 지금 러시아지만은 네. 북침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지금은 중국과 소련도 남침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헷갈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예. 이제 북침하면은 그 남침하면 남한이 침입했다라고 이렇게 주어로 생각하면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한번 좀 잠깐 예. 물어봤어요. 소련 얘기 좀 잠깐 좀 해드리고 넘어갈까요? 네네네. 예. 스탈린 사후에 공산당 서기장으로 등장했었던 그 후르시초프 회고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6.25 전쟁은 김일성이 계획을 하고 그리고 스탈린이 승리했다. 분명히 이건 남침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한중 수교가 언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혹시 이상훈 씨?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급 한중 수교가 1992년에 이루어집니다. 노태우 정부 때 이루어졌는데요. 중국도 96년 이전에는요, 북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96년 이후에 중국 국사교과서에는 개정이 돼서 남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에 양국 간의 경제 문화적인 교류의 결과 국사교과서 수정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산권 국가에서도 남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96년생이다 보니까 태어나기 전이라서. 근데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사실 알고 계신데 왜 일어났는지 또 6.25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의외로 또 젊은 세대들이 좀 잘 몰라가지고 네,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신다면요. 네, 간단히 6.25 전쟁의 발발 원인 내용들 네.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전쟁이었었고요. 유엔군하고요. 그리고 중국군까지 가담을 하면서 제3차 대전으로 비화될 뻔한 이런 전쟁이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날짜 수는 1129일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전쟁이 전개가 된 것이죠. 자, 허연 씨. 덜
1950년 6월 25일이 혹시 무슨 요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는 거. 배웠는데 지금 수요일. 아, 수요일입니까? 길대호군 토요일? 나 토요일 하려다 토요일요? 수요일 했는데. 자 자, 수요일. 수요일입니까? 네. 경품 없습니다. 잘 일요일입니다. 잘. 있었어요. 맞췄을 때. 일요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세 명인데 하나도 못 맞히죠? 예. 수요일이라고 아, 그렇죠. 정답이 아니었다고. 네, 그렇죠. 근데 바로 이 일요일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어떤 점이냐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 군 장병들이 휴가나 외출을 나가는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정말 네, 주말에 나가죠. 네. 토요일에 군대 나가지 나왔으니까.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요일 날 복귀를 하죠. 네. 귀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개전일로 택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다. 이 날이 네. 그런 어떤 의미가 일요일에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우리가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죠. 네. 그리고 1948년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제 그 기간 우리가 군사 정부기라고 그래요. 북한에는 누가 들어왔을까요? 소련이 들어오죠. 남한은 미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 3년간에 걸친 군사 정부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군사 정부가 끝나고 나서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누구에 의해서? 바로 김일성에 의해서 수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립된 직후에 김일성은 남한의 적화 통일을 계획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죠. 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왜 북한이 뭘 믿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나요? 네, 결론은 이제 한반도에 대한 적화 통일입니다. 배후에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배후에는 중국이 있겠죠. 소련, 중국. 그리고 중국. 소련이 이제 주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 위에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뭔가 공공연하게 뭐 전쟁이 날 것 같다 이런 거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민간인이잖아요. 네. 근데 민간인들은 그 6.25 전쟁이 터질 거를 또 좀 역시 알고 뭐 피난 준비를 미리 한다든지 그랬을까요? 아니면 좀 막 아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전쟁 터져가지고 막 우왕좌왕 했었을까요? 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우왕좌왕했습니다. 네.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전쟁? 전쟁이야. 네. 1949년 네. 1월부터 1950년 6월 전쟁 직전까지요. 한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38선 부근에서의 국지전이 몇 회가 일어나냐면은 874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에요? 그렇죠. 전쟁 전에 1년 반 기간 동안에 계속 치고받고 거죠. 그랬을 경우에 오늘도 전쟁으로 뭐냐면 내일도 모레도 일어나는 것이 전쟁으로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익숙해진 거네요. 그렇죠. 그냥 타선이 좀 젖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이 돼버리는 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전쟁 직후에는요, 서울 시민들은 평상시처럼 이렇게. 거기에 이제 당시 또 이 정부의 허위 방송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전혀 괜찮다. 일상에 종사해라. 북진 중이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죠. 거짓말을.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일요일 날 아침 같은 경우는 다 누구나 좀 쉬고 편안할 때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허점이 있었던. 그러니까요. 그리고 늘 매일매일 쳐들어왔었기 때문에 뭐 그 중에 하나겠지. 네. 네. 그래서 6월 25일 날 38선을 진격을 해서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돼요. 3일만. 그렇죠. 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둘의 전력차가 그렇게 컸나요? 어떻게 3일만? 일단 이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전력 차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한 이후에 네. 소련과 군사 비밀 협정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군사 원조를 받습니다. 물량 진행자님, 네. 소련은 한국 전쟁의 참전국인가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아닌가요?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응을 보니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네요. 네. 네, 소련은 참전국이 공식적으로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네. 하지만 네. 무기만 온전한 거죠. 왜냐하면 2차 대전 직전에 독일과 소련과의 전쟁에 소련이 깨지는 거죠. 한 2,000명 정도가 죽어요. 그래서 병력 면에서는
참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무기만. 병력 면에서는 나중에 이제 중국이 도와준 그렇죠. 거죠. 네. 인해 전술이 했는 그렇죠. 것이죠. 38선을 경계로 했었을 때 전쟁 직전에 병력을 보면은 남한의 병력이 6만 5천 명 당시. 그리고 북한의 병력은 13만 5천 명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상대가 있었네요. 안 돼. 네. 전투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전투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 없었습니다. 네. 아마 없었던 걸로 배우셨을 네. 거예요. 그렇죠? 네. 한 대도 없었어요. 네. 연습기가 한 10대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와, 전투기는 없고요. 자, 기관 면에서는 탱크가 몇 대쯤 있었을까요? 한 30대? 빵대입니다. 와. 탱크가 없었어요. 이러면 상대가 안 탱크도 없고. 탱크가 없었어요. 북한은 242대가 있었습니다. 상대도 안 돼. 네, 소련제입니다. 게임이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전투기가 172대로 나옵니다. 72대요. 와. 그러니까 거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병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냥 3일 만에 함락될 만. 그렇죠. 네. 28일 날 서울이 함락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는지 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육군 참모 총장이었던 네. 네. 이형근 장군이요 10대 미스터리라는 어떤 네, 자서전을 좀 썼는데 네. 거기에 10대 미스터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먼저 일선부대 적정 보고를 군 수뇌부에서 묵살했다, 또 뭐 무시했다 하는데 적정 보고 뭐죠? 적정 보고가? 적군의 정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적군의 정세를 네, 보고하는 것을 네, 네. 묵살 또는 네, 무시했다. 예. 네. 사실인가요? 일단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 한국 수뇌부에서는 할 일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급 부대에서는 자꾸 이제 국지전 상황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보고를 하면은 한국군은 미국 측에 보고를 또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미국은 군사 원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북진 통일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네. 또 당시 국방부 장관인 신성모 씨는 아침은 개성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그리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고 이런 호전적인 발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 원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부분에서 월등한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꾸 얘네들이 한국 정부가 국지전이 있었다, 뭐 해라라고 한다면은 뭐 원래 그랬었거니 이렇게 무마를 하고요. 얘네들이 또 이렇게 하면서 뭘 좀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우리나라 정세를 잘 몰랐지만은 네. 상부에 보호해 봐야 그게 미국 측에 잘 먹혀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다 그 주요 인사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6월 11일 그때 뭐 대대적인 어떤 변화 또 인사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붙여가지고요. 네. 6월 13일부터 전후방 부대 대대인 교체 작업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교대 작업이. 네. 그 전에 우리나라 군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 직전에 우리나라 군인은 원래 군인의 역할은 뭐 하는 역할인가요? 나라를 지키는 네. 나라를 그렇죠. 보호하- 근데 우리나라 군대는 그 당시에는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뻘치산통을 하고요, 치안 유지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국지전이 지금 49년에서 50년까지 전쟁 전까지 얼마쯤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847번. 874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투부대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네. 라고 판단한 거죠. 너무 늦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요, 뭐 우연의 일치다. 부대 교체하고 지휘관 인사이동하는 것이 전투부대로 교체하는 과정이었었거든요.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네, 배 떨어진다.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호전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예 병력 자체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들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병력 보강을 하려고 하지 않았었던 건가? 병력 보관 문제는 우리가 군 지휘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었고요. 미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군 자주권에 대한 얘기들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전쟁 당시에는 장병들의 2분의 1 정도가 휴가를 떠났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장병들의 수가 반이나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1950년 3월과 4월은요. 네. 전쟁 위기설이 놓일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 날 비상경계령이 발동이 돼요. 이 비상경계령은 계속 발동이 됐다가 해제됐다. 또 상황상 네. 국지전이 벌어지면 발동하고요. 아, 또 조용해지면 잠잠해지면 해제하고 반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꼭 6월 달에 6월 23일 날, 6월 11일 날 비상경계령이 한 번 발동이 됐다라고는 아닙니다. 네, 바로 직전에 6월 10일 날 조국통일투사 체포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석방해라. 안 그러면 무력적인 행동을 하겠다. 협박을 하는 겁니다. 협박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6월 12일 날 비상경계령이 발동이 돼요. 조용하니까 23일 날 해제가 되는 거죠. 군대 갔다 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예. 군 내부에서 비상이 걸리면은 예. 군인들은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이제 간부들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군장 싸고 잘 때도 군복 입고 자고 예, 외출 외박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못하죠. 네.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피로도 굉장히 증가합니다. 네. 잠 못 잡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 우리 국군 장병들 한 2년 가까이 네. 휴가 외출 못 했잖아요.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일 날 비상경계령이 해제가 되고 24일 날 무슨 요일이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24일 날 전 장병에 대한 반은 아니고요. 일부 장병에 대한 휴가, 외박, 외출이 허용이 됐던 것이죠. 이건 우연의 일치죠.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6월 달이면은 농번기예요. 네. 네. 농번기 때문에 가서 농사 일 좀 도와라. 또 군인들의 불만도 해소시키겠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식량 문제입니다. 식량. 식량. 예. 예, 그 당시 우리 국방 예산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일부 부대에서는 건빵으로 한 끼를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량미를 좀 아껴보자.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충족이 돼서 6월 23일 날 전 장병에 대한 휴가를 아마 줬던 것 같습니다. 일부 부대를 다 보낸 건 아니고요. 예. 네. 이건 뭐 이영근 전 장군의 개인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또 군사적으로 조금 그러면 본의 아니게 해이해져 있었던 것 같은데 게다가 육군 장교 클럽 파티가 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전쟁 바로 전날 그 토요일 날에 그렇죠. 네. 이 사건은 아닙니다만은 네. 이게 1950년 6월 24일이죠. 네. 토요일. 네, 저녁 7시입니다. 6월 24일 날 장병들 휴가 허용이 됐고요. 네. 그날 저녁에 육군 장교 클럽 어떤 그 회관 준공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음주 가무를 하는 거죠. 네. 전 부대가 이렇게 실행한 건가요? 아니면 저 이 위쪽? 기록의 회고록에 의하면은 전후방 부대 장교들에게 전부 연락을 해서 초청장을 보내서 모여서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사실은 이영근 장군 본인은 여기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춘천 홍천 쪽에 육사단이 있습니다. 육사단에 김정호 장군이라고 계시는데요. 그 김정호 장군은 6월 22일부터 적의 동향이 좀 이상하다 해서 전 장병에 대한 외출 외박을 금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은요, 네. 육군본부하고요, 서울 시내 주요 지휘관들이 아마 참석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냥 안일하게 생각한 경우도 좀 많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게 남침 이후의 병력을 서울 국방에 투입해서 불필요한 뭐 희생을 강요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투입 가능한 부대를 먼저 투입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 축차 투입이라고 전술 용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로 만들어서 부대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되는 대로 꾸려서 보내는 겁니다. 시간 벌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술상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죠.
적의 공세로 한국군이 퇴각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6.25 이후에. 근데 25일부터 27일까지, 그러니까 중앙방송 같은 경우에는 한국군이 오히려 공격하면서 북진 중이다. 네. 이러한 잘못된 보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황 판단이 아예 안 됐다라고. 네, 저희 외할머니도 그 라디오 방송을 듣고 피난을 안 가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시군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평소처럼 주말에 삼겹살도 먹고 같이 가족들이랑 노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라디오에서 허위 방송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서웠겠다. 언론의 잘못된 거이기도 하지만은 네. 네. 사실 이제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서 군부는 물론 네. 시민들도 상황 판단을 그르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럼 나중에 예. 그 위라는 그분들은 공식적인 입장이나 사과를 하셨나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10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한강요를 폭파하고 공병감 최창식 대령을 처형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한강교 폭파는 6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되고 나서 이제 곧바로 폭파가 됩니다. 전쟁이 6월 25일 새벽 4시에 일어났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급 부대에서 상부로 보고하는데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누구냐면은 최병덕 장군입니다. 최병덕 장군이죠. 그래서 최병덕 장군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었던 육군 장교 클럽 낙성식 축하연에 참석을 했어요. 24일에. 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몇 시에 퇴근했냐, 집에 왔냐면 새벽 2시에 집에 옵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화를 받았겠죠. 네. 그래서 부랴부랴 챙겨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하는데 이 국방부 장관 신성호 씨는 영국 해군 출신이에요. 네. 영국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나요? 노르망. 해군 해군? 네, 해군, 영국 해군이고요. 신사. 젠틀맨. 네, 신사죠. 네. 그래서 이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신사는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는다. 이게 지론이었었습니다. 세상에. 네. 그래서 주말에는 신사적이시다. 전화기 코드를 뽑아놓고 주말엔 쉬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요? 그래서 최병덕 장군이 전화를 했습니다. 뚜뚜뚜뚜뚜뚜 이러는 거죠. 신호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서 깨워서 가운을 입고 나오는 국방부 장군을 앉혀놓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영국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제국주의 침략 때 보면은 영국이 1885년부터 87년까지 거문도를 점령한 사건이 있어요. 네. 거문도는 어디에 있죠? 서해. 뭡니까? 거문도는 대한해협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의 전남도 여수하고요, 제주도 중간이에요. 수심이 굉장히 깊어서 전술상 가장 좋은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거문도를 점령했을 때 굉장히 신사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거나 그럴 때는 임금을 주고요, 네. 땅을 또 임찰할 때는 임대를 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일본인 같은 경우는 마구잡이로 동원했다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그래서 양간에, 그러니까 영국 군인과 거문도 사람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영국 사람들이 하루를 정해서 일을 하지 않고 놀더란 얘기예요. 기타를 치고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놀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 왜 노느냐, 일하느냐 했더니 썬데이, 그러니까 일요일이니까 논다. 이렇게 했죠. 그걸 이제 거문도 사람들이 썬다이 이렇게 잘못 알아듣게 된 거죠. 썬다이 그러면은 놀고 쉬는 날이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안일했던 것들이 이 모든 게 총체적으로 모여가지고 6.25 전쟁이 발발했고 그만큼 좀 피해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처형을 했다는 얘기도 네. 있어요. 최창식 대령이 폭파했지만은 네. 사실은 그 육군 참모총장의 지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날 폭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폭파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러시아?
러시아까지 갔습니다. 너무 같다. 대전에 있었습니다. 대전. 네, 그렇죠. 대전에 이제 피난 상태군요. 특별 열차편으로 6월 27일 날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다 대동하고요. 대전으로 피난을 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육성 녹음을 작성합니다. 뭐 안전하니까 생업에 종사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죠. 이미 본인은 대전에 와 있는데 네. 일반 시민들은 그러면은 네. 대통령이 어디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서울에 있죠. 그렇죠. 서울에 있었겠죠. 근데 이미 대통령은 대전에 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요, 일본 야마구치현에다가 망명 정부를 수립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꼭 저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때는 외란 때 선조가 그 포구를 버리고 포구를 딛고 의주로 도망간 그 부분하고 어울려 있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서 봤을 때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속 또 지키고 있는 것 그렇죠. 자체도 네. 또 약간 젤렌스키 대통령. 네, 그러니까요. 네, 맨 처음에는 좀 다들 도망갔을 것이다라고 네. 했지만 계속 지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창식 대령이 결과적으로 이제 한강교를 폭발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람을 죽인 것은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본 거죠, 사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전으로 도망을 간 상태고 그게 정치적인 부담으로 완화 있고 온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9월 15일 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 21일 날 최창식 대령을 비밀리에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이 단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북진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국군의 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국군의 날. 네. 네. 제가 이제 국군이 아니라 가지고. 지금 예비군이라는 말입니까? 네. 네.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죠. 아, 10월 1일. 맞다. 네, 10월 1일. 아, 정말 몰랐던 거예요? 나 진짜 왜 10월 1일로 국군의 날이 정해진지 혹시 아십니까? 북진을 시작한 날인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북진을 시작해서요. 네. 38선을 돌파한 날.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이 부대가 국군 3사단입니다. 백골 부대요. 백골 부대. 철원에 있는 삼사단. 네, 철원에 혹시 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거기? 죽어서도 백골. 바로 나오나, 역시. 네, 그 날을 기념해서 국군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10월 달에 평양을 점령합니다. 12월 달에 압록강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아마 6.25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라든가 영화를 보면은 압록강에서 군인이 수통에 물을 담아서 대통령이 보냈다라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압록강 초산이거든요. 네. 압록강 중류 쪽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대가 바로 육사단이에요. 네. 육사단. 김정호 장군이 있었던 육사단 부대였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제 우리 서울을 보면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 위쪽, 남쪽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북과.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위쪽 같은 경우는 이제 강변북로가 있고 지금 네. 현재 또 밑에는 이제 올림픽대로가 있는데 혹시 가로지르는 다리가 몇 개인지 좀 아세요? 현재 31개 아닌가요? 맞아요. 네. 31개? 저는 33개인가 아마 되지 않습니까? 31개보다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우선은 그때는 그 당시에는 다리가 몇 개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3개 있었습니다. 세 개. 한강 인도교하고요. 인도교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죠. 한강 철교. 기차 다니는 거. 한강 철교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광장동하고 천호동을 연결하는 광진교가 있습니다. 3개 있었습니다. 그중에 뭐 한강 인도교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 거의 랜드마크였었어요. 종조가 조선 후기 때 아버지 무덤 수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배달을 놨던 그 공간이거든요. 노량진에서 용산 그 코스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뭐 더위 때 여름에는 밑에서 더위를 식히기도 하고요. 거기서 피서를 하는 거죠. 또 20대 청춘 남녀들의 미래 장소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 한강 인도였었습니다. 네. 3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뭐냐면 솔직히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으로 갈 때 그 중에 하나 다리를 폭발시켰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피난 가서 대전으로 간 다음에 네. 6월 28일 날 폭파가 됩니다.
6월 28일 날 같이 연쇄적으로 폭파가 됩니다. 한강 인도교, 한강 철교, 광진교까지 세 개가 다 세계 다. 아예 차단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북에 있는 서울 시민들, 분수 물자, 병력,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이런 무책임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컸었을 거예요, 그 당시죠. 예. 그럼 지금 따지면 이제 강북 주민들은 어떻게 됐어요? 네. 강북 주민들은 뭐 전쟁 일어난지도 몰랐으니까 초창기는요. 네.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대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전쟁이 터진 걸 알고 나서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네. 네. 근데 또 다리가 이미 다 폭파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도망갈 공간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상황에서 한강 얕은 곳은 뭐죠? 다리를 걷고 건너기도 하고요. 네. 한강 철교를 또 타고 폭파된 철교를 타고 남하를 하기도 하고. 폭파된 절교를 탔다고. 그렇죠. 예. 네. 사진에 보면 그런 사진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 세 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리 폭파 때문에 피난을 가지 못하게 됐다. 어땠을 것 같아요? 이상훈 군?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냥 내 가족도 여기 다 있고 나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이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냥 네.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데요. 정신을, 네, 그렇죠. 저도 뭔가 내가 뭔가 길이 있고 힘이 있어서 뭐 어쨌거나 도망을 가다가 붙잡히거나 뭐 그랬으면 차라리 뭐 별 수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게 나를 지켜줘야 될 나라가 내 길을 막았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무기력해질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그 당시에는 나라가 막은 것도 또 조차도 몰랐을 것 몰랐겠죠.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아마 한마는 처녀 귀신이 되지 않았을까. 네. 거의 공황 상태 서울 그랬을 것 시민들은 같아요. 놓였었다고 그러죠. 거의 공황 상태. 이쪽 저쪽 포 터지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정부는 없지요. 그런 상황이니까. 네. 네, 길대우 군 같은 경우는 어떤 액션을 좀 취했을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저는 일단 네. 저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이 이제 산이든 어디든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았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상황인지 이제 이곳저곳 정보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보를 얻고 네. 아 진짜 도망가겠다 하면 네. 도망을 갔겠죠. 피난을 네. 갔겠죠. 근데 만약에 다리가 다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네. 그렇죠. 그냥 적부서 건넌다든가 뭐 그렇죠. 사실 여기 지금 이상훈 군 같은 경우에는 군필자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랑스럽습니까? 아 건강하게 이제 잘 다녀왔기 때문에 네. 자랑스럽습니다. 언제 제대됐죠? 제가 18년에 제대했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네네. 자, 근데 육군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군 복무하고 있을 때 전쟁이 터졌다 하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군인 신분이기도 하고 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포탄이 떨어지고 이러면 많이 무섭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지 않았을까 계속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비군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이라면 지금이라면 그래도 아직 예비군 신분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까. 네네네. 네,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6일 동안 북한군의 한강 도하를 막은 뭐 영웅이 있다고 요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영웅은 뭐 한두 명은 아니겠죠, 사실은. 네. 네, 엄청 많을 겁니다만은 1983년에 국방부에서 선정한 6.25 전쟁 4대 영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미국인 2명하고요, 한국인 2명이 있어요. 한국인 2명이 6사단장 김정호 장군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압록강 처음으로 진출해서 진격을 해서 수통의 물을 받았다는. 그리고 전쟁 직전에 6월 22일부터 전 장병에 대한 외출 외박을 금지시켰던. 네. 그래서 북한군 8사단 병력을 한 3일 정도 묶어놓습니다. 춘천 홍천에다가. 3일이나. 그러한 이제 또 공을 세웠던 것이죠. 김일성 해고록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남조선 사단 중에서 사단다운 사단은 6사단뿐이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명예다, 기록이. 그래서 굉장했던 분 같습니다. 그 김정호 장군하고요. 네. 또 한 분은 김홍일 장군이라고. 많이 있습니다. 들어봤죠. 혹시 김홍일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홍일 장군이 사령관으로 임명되어서 한강 이남에 방어선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방어선을 구축해서 김포, 노량진, 영등포 등에서 치열한 전투를 한 6일간 지속하게 됩니다. 이 6일간이라는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그 국군이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도 벌게 되었고 또 미군이 참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6.25 전쟁의 반전의 계기로 삼은 아주 의미 있는 전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저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다 이렇게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디 하여튼 뭐 부산에서 아니면 대전에서 이렇게 터를 잡고 이제 살으셨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가족들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갔었는데 옛날에 네. 참전 용사 이게 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굉장히 좀 많이 좀 뿌듯했다? 대단하시다라고 생각. 참고로 저희 선친께서도 6.25 참전용사시거든요. 네. 그래서 참전용사신데 1등 중사. 그러니까 지금 계급으로 얘기하면은 뭐 중사 계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4년 전에 이제 별세하셨었는데 네. 참전용사에 대한 내용은 참 우리나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호국원이 있고요, 네. 국립현충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네. 보훈에 대한 그런 네. 부분들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벌써 7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렇죠. 네. 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6.25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뭐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어떤 6.25 전쟁은 전 국토를 확폐화시켰고요, 사실은. 수많은 그 사상자와 어떤 이산가족,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상당히 지금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죠. 현재 이산가족 부분들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배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전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세 분 이야기 오늘 함께 하셨는데, 먼저, 네. 길군부터, 느낀 소감이라든가 생각하는 것.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아픔을 지금까지도 떠올리게 하는 정말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모든 분들이 좀 행복하고 좀 대화를 통해서 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면 안 될까. 지구는 단 하나뿐인데 한 개의 지구에서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게 저는 좀 마음이 아프고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데, 통일이 될까요?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통일을 원하진 않습니다. 아, 왜요? 분단 국가를 멈췄으면 좋겠는 거지. 통일이 되면 문화적이나 저희가 배워온 교육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다시 전쟁이 일어날까봐 저는 북한과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로 이제 사이좋게 그냥 지냈으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 허연 양은 어떠세요? 지금 이 길군의 얘기를 듣고.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엄청 큰 공감을 했는데 사실 통일이 될지 말지는 사실 저한테 제 개인적인 가치관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 결과나 그 과정이 무엇이든 그 과정 자체는 평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분단으로 이때 그냥 평화롭게 각자 다른 네, 나라인 것을 네, 네. 인정하고 살자 네. 그런 주의군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저도 마찬가지로 통일을 원하진 않고요. 통일을 막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없지만 통일이 아닌 그냥 분단 국가에서 서로를 인정해주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해주는 네. 틀 내에서 틀 내에서 네. 평화적으로 예.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 말씀드리고 그래요? 전 꼰대인가 봐요. 왜요? 된다고 계속 배웠고. 노래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신가요? 우리의 소원은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네. MZ 세대라서 다를 수도. 이게 이제 9세대와 요즘에 MZ 세대하고 했던 전 차이인 것 지금 같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네. 때부터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고 지금도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주의로 다 평화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네,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네. 아, 그렇군요.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인 거는 알고 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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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는 이제 좀 어떤, 내가 호국 보훈의 달인 만큼 어떤 노력을 좀 해야겠다, 어떤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오늘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반성을요? 네. 6.25 전쟁에 그 저희 외할머니께서 낙동강에서 물이 빨간색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할머니가 슬퍼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정작 그 6.25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거에 반성을 했고 이제 조금 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좋은 얘기 준 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에는 앞으로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네.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 허영 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학생 때는 뭔가 호국보훈의 달 이벤트도 있고 뭔가 강제적으로라도 참여를 하고 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냥 그런 계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6월 하면 매년 흘러가는 6월이어도 6월 하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교수님 굉장히 좋은 강의 많이 듣고 얘기 많이 들어서 네. 조금 더 호국보훈의 달 맞이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아까 너무 놀랬거든요. 네. 저는 꼰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에 대해서? 저희 통일과는 우리 그 패널들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요? 네. 여러 가지 통일이 된다면은 상호 그 이질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같이 융합해 나가는 과정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서로 체제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평화로운 관계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독일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네.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졌다가 통일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잘 시간이 필요했지만 극복해서 지금은 통일된 독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처음엔 당연히 힘들 거예요. 네. 네, 이질감도 많고. 그렇죠. 네. 하지만 그것을 극복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왜냐하면 또 친척들이 많이들 아직도 북한에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도 좀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젊은 세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어서 좀 좋은 계기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과 함께 네. 보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뭐 어떤 역사 발전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거의 반만 년을 이어온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사에서는 6.25 전쟁이 남겨준 굉장히 뼈저린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침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건강, 다시 가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그 6.25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은 평화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2의 6.25를 막는 어떤 역사적인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면서 전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은 계속 평화로울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생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좀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팍 토크쇼의 윤희정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힘내셨어요. 보훈이라는 것은 그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분들을 우리가 예우하고 그분들의 희생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모두 가슴속 깊이 그분들의 희생 정신을 간직하고 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그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북한이 자체적으로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인 만큼 병행 의무를 지고 있는 그 나이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지도자는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게. 그 국민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전쟁에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국방력이 강해도 국민이 와해가 되고 정신력이 흐트러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